실천을 통하여 그 빛을 발한다. 또 알면 뭐하나 실천해야지. 이게 남명 사상이 다른 분들하고 다른 지점입니다. 남명 선생님의 그러한 사상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 현대의 정신들이 바로 K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16세기에서는 남명 선생이 계셨고 그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미주의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나라를 구하는 거는 정말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그게 남명 사상과 일치하지 않나. 지수 성산마을에서 호텔 재벌 기업들이 출발하게 된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 동네가 남명의 말씀이 400년 동안 계속 연명이 내려온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2022 과학기술 K기업가 정신 캠프 지금 어제부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그 남명사상과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남명사상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야, 박수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기술 K기업가 정신 캠프 오늘 2일차입니다. 남명 경의사상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K기업가 정신 자체도 우리 창업 이후에 끊임없는 혁신 또 자기 성찰 또 ESG 경영의 확산 같은 그러한 우리 남명 선생님의 그러한 사상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 현대의 정신들이 바로 K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진공에서는 이러한 남명 선생님 그리고 K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기업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창업, 그다음에 스케일업, 그다음에 판로 개척, 해외 수출까지의 모든 전 과정의 그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연간 한 10조 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도전 정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K기업가 정신 센터를 통해서 지수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수원도 전국에 6개 연수원을 갖고 있어서 우리 언제든지 저희들 연수원을 활용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 미래의 다가오는 미래 세대는 과학기술 패권의 시대입니다. 또 대내외 통상 여건, 대내외 경제 여건들이 많이 어려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찰을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한 말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3학년 연구원 그다음에 벤처기업 스타트업 CEO 우리 교수 학생분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의견을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갑자기 훅 질문을 요청을 하신. 하여튼 뭐 저희 공단은 본사 진주에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33개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그 창업 또 판로 개척 또 관련돼서 융자 주로 자금 융자를 해주고요. 또 투자도 저희들이 직접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도 실질적으로 합니다. 어제 IR 행사를 아마 주관했던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고 있고요. 해외 또 수출 지원하기 위해서 28개 해외 인큐베이터 지부가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이 과학기술 강국 평소 소신을 널리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리고 계신데요. 이종환 서울경제 대표이사 부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남명 선생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듣고 자랐습니다. 집안 어른들께도 그렇고 경의사상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시킬지 그것까지 그 지식까지는 저한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인사이트는 오늘 저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퇴계 선생님하고 남명 선생님이 완벽하게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평가는 사뭇 다르죠. 근데 그게 세간의 평가와 그분들이 가진 본질적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그런저런 간극을 메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남명 사상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토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명 사상으로 본 기업가 정신 실천의 길. 자, 토픽 두 번째입니다.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의 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집단 지성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먼저 최 원장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금방 이종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남명 사상을 기업가 정신으로 어떻게 연결 지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좀 뭔가 아귀가 맞아 떨어지도록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인생은 하나의 생각 혹은 하나의 말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위대한 기업 강국이 된, 그러면 그 출발이 뭔가? 전 역시 하나의 생각과 말, 그게 남명의 이 말씀으로 시작됐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수 승산마을에서 그렇게 재벌 말하자면 기업들이 출발하게 된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 동네가 남명의 말씀이 400년 동안 계속 연면이 내려온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 유증이라 그러지요. 방 안에 유증이 가득 차 있다가 근대 기업, 근대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마치 성냥을 긋는 것처럼 유증이 가득 차 있는데 성냥을 그으면은 대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기업이 발생한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네, 이 남명 사상이 이 진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업가 정신을 촉발시켰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명 사상은 16세기의 선비시자 사상가 실천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정신을 오늘날의 기업가 정신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자,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남명이 살았던 시대는 이기 논쟁의 시대.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4.7 논쟁, 고봉 기대승 퇴계 이황이 8년에 걸쳐서 벌인 그 논쟁의 시대입니다. 모든 선비들이 다 이가 어떻고 이기 1원론, 이기 2원론, 이발 기발설, 기발 이발설, 이기 호발설, 이기 공발설. 저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라서 그냥 개발 세발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사람 취급을 혹은 선비 취급을 못 받던 시절입니다. 그때 남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면은 손으로 물 뿌리고 빗자루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말하며 헛된 이름을 훔쳐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그림의 떡으로는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한다.
사람의 일은 버려두고 하늘의 이치를 구한다면은 실제로 얻는 것은 없을 것이다. 자는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용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버선도 못 만든다. 니는 뭘 만들 수 있겠나? 아주 조정의 고위직 신하한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면은 선비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남명의 그런 사상을 보면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은 제 나름대로 경세재민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잖아요. 경세재민. 그러니까 결국 민생을 살피고 이 나라를 살펴야지 무슨 그런 어떤 그 논쟁만 해서는 되겠느냐. 저는 뭐 요새 말로 하면은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헛소리 해사치 말아라. 뭐 이게 남명 말씀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오실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문은 실천을 통하여 그 빛을 발한다. 또 알면 뭐하나 실천해야지. 이게 남명 사상이 다른 분들하고 다른 지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남명 전문가신데 우리 경상국립대 정대일 교수님 그 진주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도 읽어봤거든요. 이 유달리 우리나라에서 이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큰 대기업, 중견기업 또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 이걸 남명 사상에서부터 그 원류를 찾고 계시던데요.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남명의 어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지금 이병철 회장이나 그 다음에 그 조홍재 회장 이런 분들은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들의 후손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병철 회장님 그 10대족에서는 남명의 지금 우리 원장님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조홍재 회장님의 그 11대조 조종도 선생은 남명이 가장 아끼는 제자이고 또 남명의 뭡니까 그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하셨죠. 그 외에도 많은 그 서부 경남의 많은 기업인들의 그 조상들을 찾아가 보면 대부분 다 남명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남명의 그런 그 뭔가 그 시대의 정신, 혁신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 조선이 살고 이 민생이 산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신 실천을 하자. 네. 그래서 그게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또 임진왜란때 57명에 달하는 네. 곽재우 장군이나 네. 네. 정인홍 선생이나 네. 이런 의병장이 나오셨고 네. 그다음에 그 제자의 제자 그룹들이 네. 또 일제강점기 의병 활동을 하셨고 네. 또 보국 이렇게 사업보국 이렇게 예, 연결이 됐다 이렇게 예, 해석을 예,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마 그 어제 K기업가정신센터 전시관에 가시면 아마 남명사상과 우리 대한민국 그 주요 3대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을 서로 연결해서 제가 이제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가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어떤 원류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이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그 기업이 나왔는데 세계 무대에 나가서 너희들은 그럼 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마침 이제 저희 대학의 그 한문학의 가장 대가이신 허근수 교수님하고 좀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허근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대부분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고 그 집안들이 그 남명과 또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가신 아마 지신정 허준 선생 같은 경우도 사실 직접적으로 구인회 회장이나 허준 선생은 남명 선생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제 그 주로 혼맥을 통해서 대부분 이어져 있고 또 사위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남명 선생의 제자와 연결돼 있고 또 아마 그 지신고가에 어제 가시면 남명 선생의 지신정 허준 선생의 그 아마 본체에 보면 성경제라고 써놨을 겁니다. 그 성경 그 본체 명칭이 아마 거기 남명 선생을 얼마나 자기가 존경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남명 선생의 그 내룡정을 복원하는데 지신정 허준 선생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중진공 이 혁신성장위원장이시죠.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이 조용준 이 안다 아시아 벤처스 대표님, 그 이병철 회장 생가와 그다음에 진주 승산마을 그 구인회 회장 생가
그다음에 허만정 회장 생각 다 보셨잖아요. 금방 우리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세요? 사상적으로 이 남명 사상이 어떻게 이 기업가 정신의 원류가 됐느냐? 뿌리 없는 열매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17세기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17세기 매 100년마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1차 산업혁명 이전 100년 전에는 우리가 뭐가 일어났나라고 보면 유럽에서 뉴턴의 만류 인력을 발명했어요. 뉴턴의 만류 인력이 과학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뉴턴의 만류 인력이 16세기인데 대한민국에는 남명 사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뉴턴의 만류 인력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16세기의 뉴턴의 만류 인력 이전에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과학기술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바람이 부는 것도 신의 뜻이고 뭐 이 모든 게 다 신의 뜻이었는데 뉴턴의 만류 인력을 발명함으로 해서 이거는 신에 의한 게 아니고 과학기술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세상에 깨우쳐 줬다. 그래서 100년 후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16세기에서는 남명 선생이 계셨고 그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기업가 정신하고 산업혁명하고 우리나라 산업 혁신 성장하고 이렇게 뿌리와 열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남명과 이렇게 뉴턴을 연결시킨다는 게 참 멋있네요. 그죠? 야, 좋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조용준 대표님은 어떻게 좀 전에 이 두 분 남명 전문가의 말씀 들었는데 이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의 입장에서 어때요? 네, 이 사상적 뭔가 철학이 정리가 딱 됩니까? 일단 남명 사상을 생각하면서 기업가 정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계속 어제 오늘 고민을 했었는데 또 아침 주제가 또 이거라서 근데 이제 가장 와닿았던 거는 국가를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의병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국은 남명의 제자분들이 의병을 일으켰고 국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 경의라는 거,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이병철 회장님, 뭐 LG그룹 이런 데들도 그 어려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를 구할 거냐, 나라를 빨리 키울 거냐, 살릴 거냐, 부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 당시에 40년대에 럭키 크림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학회사를 럭키 화학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화학회사를 만들고 나중에 반도체도 갖고 오고 어쨌든 그런 부국의 길을 갔고요. 저희 이제 벤처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은 사실 그때나 다름없이 전쟁입니다. 4차 산업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미중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 예만 좀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전기차 펀드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벤처 기업들은 과거의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글라스다. 이 전기차에는 글라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스마트 글라스를 벤처가 만들면 지금 현대차는 이스라엘 것을 갖다 쓰고 우리나라 벤처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개발하고 그걸 일본이 갖다 썼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개발했고 현대가 갖다 썼는데 지금은 표준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 벤처가 개발하든 이스라엘이 개발하든 폭스바겐이든 벤츠든 GM이든 테슬라든 현대차든 다 쓰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구하는 거는 정말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그게 남명 사상과 일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시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때 의병 투쟁, 독립운동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정말 이 목숨 초계처럼 던지셨잖아요. 그게 또 그런 남명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거고 4차 산업혁명, 미중 패권전쟁 시대에는 이렇게 벤처 스타트업을 일으켜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부를 키우는 것이 바로 그 남명 사상을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 이종환 한국재료연구원장님은 지금 이 남명 사상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연구하는 사람은 이 이론하고 산업 현장하고의 그 갭을 메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모르는 현장은 굉장히 위험하고 현장을 무시하는 이론은 무용하다. 자, 우리가 연구 원천 기술을 개발했으면 그게 응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남명 조식 선생님이 한마디로 하면 뭔가요? 실천하는 지식인, 행동하는 지식인 아닙니까? 아까 우리 최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아니, 빗자루로 마당도 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게 무슨 학문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쓸데없는 거 이제 그만해라. 하고 태계 이황에게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대요. 그 편지로, 서신으로 아주 일가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론과 현장, 현장과 이론 연결하는 그게 바로 기업가 정책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 1박 2일 하면서 그 전에도 관심은 좀 있었지만 정말 우리의 연구 결과들을 그 이론들을 현장에 잘 적용하고 현장은 그것을 잘 응용해서 실용화하는 거. 이게 남명 우리 조식 선생님의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그 출연연에서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고 국가인명 연구도 하고 또 산업 수요에 맞는 연구도 하고 어떤 산학년 유기적인 그런 협력,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네요 보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선배 기업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동복 TV하우 대표님, 그 오늘 이렇게 남명 전시관 그다음에 또 산천제도 보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 벤처 스타트업을 쭉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어때요? 선비 정신하고 기업가 정신하고 어떻게 매칭이 될까 처음에 저는 순간 당황했고요. 근데 제가 2007년 창업을 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도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하고 나면 첫 번째 내가 생존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가족을 위해서. 근데 가족을 위해서 생존해야 되는데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먼저 버려야 돼요. 왜? 회사를 위해서. 그러면 직원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회사에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멀어지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 제가 기업을 하면서 사실 저는 기업은 생존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직원하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그러면 직원들을 몇 명을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생각을 하면 제가 중소기업이고 한 36명에서 40명 정도의 직원을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업이 살아야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는 사실 여기 토크 콘서트 자리에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는 회사 일이 지금도 있고 휴대폰에는 계속 문자가 와요. 왜냐면 중소기업은 뭐 사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을 관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눠주셨어요. 그죠? 기업인들 절박하죠. 하루하루 생존하기 해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또 애국의 길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자, 이용훈 총장님, 공학 교육에서도 혁신을 꾀하고 또 연구나 기술 사업화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이제 의대 신설도 좀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바이오 생명과학을 키워야 되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참 선비시죠. 저 남명 선생을 생각을 할 때 오늘날 대학 총장으로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한번 지금 여기 앉아서 퀴즈가 하나 풀렸습니다. 제가 유니스트 부임한 지 이제 3년 좀 안 됐는데요. 부임하기 전에 제 아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니스트가 벤처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다. 굉장히 활발하니까 그쪽 가서 잘 키워라. 뭐 이런 얘기를 제 선배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와서 봤더니 진짜 창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이 전체 330분인데 그 중에서 18%, 거의 20% 가까이 분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교수 창업기업이 58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상장도 되고 뭐 지금 상장을 앞두기도 하고 뭐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 하고서 제가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좀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뭐냐 하면은 저희 초대 총장님이 진주 출신이세요. 조무재 총장님이. 그런데 그 유니스 오시기 전에 경상대에서 총장을 하셨고 그랬는데 보니까 남명 사상의 그 기반을 두고서 이렇게 벤처를 일으키시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유니스에 갔더니 기본이 그 기초과학에서 곧장 창업으로 가자 하는 이런 그런 멘탈리티가 상당히 세요. 그래서 최고의 논문을 쓰고 그 최고의 논문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자.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저기 MIT에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 모더나 창립하신 랭거 교수가 MIT 후배 교수들한테 하는 얘기가 창업을 하려면 먼저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을 써라. 그걸 기반으로 창업하면은 당할 자가 없다. 아니면은 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무재 총장님이 똑같은 생각으로 근데 그게 남명 사상이었다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조무재 총장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 하시던가요? 남명 사상에 대해서? 전혀 안 하시죠. 그건 총장님의 해석이죠 지금. 뭐 한번 본인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예. 유중이라는 게 유중기가 있을 때 뭔가 불꽃이 탁 튀기면은 엄청나게 폭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증이라는 게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예. 야. 그리고 제가 이왕 마이크 든 김에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결과가 있으면은 찾아가면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말하자면 인류사의 기적이라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이 꼴찌 나라일 때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들을 다 제쳤습니다. 우리가 더 부지런해서 우리가 뭐 자원이 더 많아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우리의 생각, 뭐 유태인과 한민족이 가장 우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수만 그러니까 거기는 탈무드가 있고 전 우리나라는 이 선비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역사학계에서 혹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역사에 자랑스러운 장면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말고 과거로부터 요새는 현대까지 맨날 역사 가지고 우리 역사가 얼마나 시원치 않았는지를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바쁜 편인데. 아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중국이 블랙홀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동양 사회에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이 정체성을 면면히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리 찬란한 문화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건 저는 광화문에다가도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서울시나 정부에다가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왜 거기다가 이순신 장군만 세우냐. 세종대왕도 세우고 발 위에서 칼 들고 대륙을 호령하던 광개토 태왕을 세워야 된다.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중국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외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정말 남명 선생을 비롯해서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후손들이 더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간 제가 뭐 깨달았는데. 예.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대일 교수님, 지금 우리 최고식 원장님이 유태인은 탈무드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선비 정신이 면면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글로벌 경제 위기, 이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이런 시점에서 경영학자로 보실 때 네. 어떤 것이 남명 사상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남명 사상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경의 사상의 가장 중심이 경은 고도였던 통찰력. 사실은 통찰력이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를 보고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어제 뭐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기업가 정신의 가장 시발점이고
그리고 또 남명 선생이잖아요. 또 위험의 감수,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을묘 사직 상소서를 올려내는 걸 대단히 사실 목숨을 걸고 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 감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특히 이제 우리가 우국애민 정신, 우국애민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제 미남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민은 배요, 군주는 그냥 그 배에 있는 사람이다. 즉 사실 군주가 잘못하면 민이 엎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오늘날 ESG 경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남명 선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가장 이제 자랑스러운 것은 많은 제자를 길렀다는 것이고, 그런 제자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남명 선생의 제자 중에서 46명이 의병장이었으니까 잠깐만요. 아까 원장님이 57분이라고 제가 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조홍재 회장이 얘기하는 국리민복과 같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보국에다가 더 나아간 거죠. 사실은 민을 생각하고 우리가 소비자를 생각하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거든요. 과거에는 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소비자라든지 더 나아가서 정부에 또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원장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남명은 학문을 백성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무슨 학문이가,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한 과목만 가르칠 때 동양차 철학, 남명은 전 과목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남명이 제일 많이 가르친 게 그때는 병법입니다. 왜? 장차 일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전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제자들한테 네 동네는 니들이 다 지켜야 된다 해서 남명 제자들은 다 병법의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의병장들이 칼 들고 일어서서 다 이겼습니다. 활 쏘고 말 타고 지형지물 완전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굶주리고 춥고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그때 물론 영어 비즈니스란 말은 없었지만은,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상공업 모두에 말씀드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신경 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났을 때는 백성을 위하여 칼을 들었고, 그리고 근대 비즈니스가 도입되자마자 남명 제자의 후손들이 이번에는 비즈니스를 일으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저는 여기 이 캠프를 하기 전에는 그 궁금증을 가졌어요. 남명을 비롯한 그 제자 그룹들, 그 후손들은 대단한 양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반 집안에서 당시에는 산업공상이 철저한 때인데 상공업에 투신을 했을까?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늘 캠프를 하면서 사실 그게 풀렸거든요. 그건 바로 아까 정말 민생을 살피고 국리민복 이런 측면에서 어떤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짜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었나.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이 참 탁월하신데 여기는 다 이 선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출신 재벌들은 기업인들은 다 선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하면은 진주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세계적인 비즈니스맨들이 이렇게 확 여러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증 효과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그 뿌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벌 출발이 적산으로부터 출발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문화도 이 진주에서 출발한 기업들의 기업 문화하고 다른 기업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이 재벌가의 후예들이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태도 많았죠. 예.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런 출발이 좀 달라서 그런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또 지금 2세를 넘어서 벌써 3세, 4세로 가고 있잖아요. 선조들의 선비 정신을 얼마나 이어받고 있을까 진지하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그럼 집에서
가승이라 그러지요. 집에서 이 전통이 연면하게 내려오는 것을 뭐 다들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하자면 다른 출발을 가진, 그래서 뭐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번 집안에 말하자면 후손들이 벌이는 일들하고 행태들하고는 뭐 제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진주에서 출발한 기업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벌어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진주 출신은 아니지만은 이 경북 고령 성주 그쪽인데 우리 황 회장님은 사실은 보니까 이 진주 출신 기업인들의 그 DNA 문화하고 좀 비슷한데 어떻게 보세요, 좀? 저는 이제 제가 시골 깡총에 태어나서 이만큼 성장했는데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신이 없었어요. 미국은 개척 정신이 있었고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었다. 근데 대한민국의 정신이 있냐? 선비 정신, 선비 문화. 저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서요. 전 대한민국의 선비는 나쁜 놈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 조우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비는 두 가지 길을 한다. 벼슬을 하거나 실업자가 되거나. 근데 선비가 과거에 그래서 이제 벼슬을 했다. 그 벼슬을 통해서 국민들을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강하게 만드는 선비들이 대한민국에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은 그 성장 동력이 못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얘기를 여기 와서 16세기에 너는 뭘 만들 수 있는가 이 메시지는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명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총장님 계시죠. 총장님 과학계에서 아주 훌륭하세요. 총장님 스스로 뭘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장님은 과학기술계 BTS를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불철주야 지금 애쓰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 대기업 그 CEO들이나 중견기업 CEO들이나 중소기업 CEO들이 너는 뭘 하나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벤처인들은 CEO가 다 만들걸랑요. 그게 경쟁력이다. 즉 16세기 때 저는 공자왈, 맹자왈, 그 성리학 이런 것만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 발전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예. 했었걸랑요. 근데 16세기 때 너는 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던졌다는 이 메시지가 지금의 벤처 정신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리더십이다. 리더의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실 우리 사회에서 유교 망국론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유교도 갈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성리학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교조화됐을 때 노론 폐해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홍대용, 박재가 이런 분들 실학자들 혁신 노력도 많이 있었고 나라가 누란지에 처했을 때 의병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만주 지역에 다 독립군들 상해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축이 사실은 선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도 우리 정신을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선비 정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남명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선비 정신은요 좋은 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명 정신은 기업가 정신. 제가 2000년도에 벤처기업 협회장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를 할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기업가 정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비를 넣고 제가 100억을 투자할 테니까 청와대 가서 1000억을 투자를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정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한 벤처인들은 많은데 다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하고 있고 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신의 바탕은 개혁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개혁가 정신과 뭐를 연결시킬까를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밑에 남명 정신이 남명 선생만 선비는 아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선비들 되게 많아요. 그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명을 중심으로 한 지금 이 선비문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남명을 주로 말씀하시긴 하는 건데 그렇게 남명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표로 받들 만한 선비가 없었습니까? 많으셨지요. 근데 제가 황 회장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향이 고령? 아, 그래서 그래. 지금은 고령 성주가 경상북도입니다만은 남명 살아 계실 때는 경상우도입니다. 지금은 경상남북도로 하지만은 그때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가운데 두고 낙동강 왼쪽이 경상좌도, 오른쪽이 경상우도인데 그때는 고령성주가 경상우도입니다. 낙동강 이렇게 줄기로. 그렇죠. 예. 그래서 경상우도 사람들은 다 남명 후예입니다. 그래서 근데 과연 진짜로 사표로 받들 만한 다른 선비가 없냐 이 말이에요. 훌륭한 어른들이 많으시지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비즈니스와 관련된 선비는 뭐 저는 남명 말고는 저는 실은 모릅니다. 비즈니스와 실학자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한참 뒤지요. 그러니까 예. 남명으로부터 연원했다고 얘기를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홍대용, 박재가 16세기에 이런 말을 한 분은 딱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네. 그 뿌리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예. 세상 일은 실이 길게 있더라도 실 자락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명 얘기가 좀 많아지는 것 아닌가. 사실 박성무 전 국회의원 그러면 하면 또 정약용 선생의 사상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남명 사상으로 본 기업가 정신 실천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남명 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남명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실천할 거냐 이 지점에서는 우리 출연연 연구원들도 많으시니까 우리 이정환 연구원 원장님. 저는 아까 남명 선생님이 실천하는 지식인, 행동하는 지식인 한마디로 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자는 어느 수준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공자가 학이불사 증망하고 사이불학 즉텐이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이 없으면 공허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움이 없으면 그것은 위태로움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배우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발현시킨 분이 이제 남명 조식 선생님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죠. 정신적인 제자 또 그 실천의 제자. 여기서 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47명이다 쉬운 7명이다 그럴 때 제자의 정의가 뭡니까? 그 조식 선생님의 뜻만 따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숫자 틀리는 게 분명 그 정의 자체가 틀려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57명은 여기서 남명께 배운 제자입니다. 배운 제자. 예. 직접 배운 제자. 사당이 오다 보니까 사당이 굉장히 작던데. 그럼 재력도 대단하셨나요, 우리 남명 선생님이?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립학교가 그게 사립학교인데 산천제가 옛날 건축으로는 그 캠퍼스가 큰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 안에 들어가는 제자가 말하자면 10명 안쪽에, 그럼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안에 들어가는 제자가 있고 문 밖에서 엿듣는 제자가 있고 이렇게 제자도 급이 다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 국장님이 지금 안절부절 하시는데 그 제자의 정의를 저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었고요. 정말 우리가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출연 연구원들은 정말 도전 정신과 연구에 대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게 우리가 남명 선생님의 뜻을 따르는 일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배운 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제자들은 편지로 가르침을 주셨어도 다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상적으로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스스로 제자라고 다 칭했고 그쪽 제자 그룹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남명 사상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성찰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럼 오늘날 남명 사상으로 본 기업가 정신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 총장님부터. 네.
보니까 이제 조선 시대에 성리학이나 유학이 상당히 이론적인 면도 있고 거기에 이제 실천을 강조하는 면도 있는데 남명 선생은 두 가지 다 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하셨는데 그게 요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MIT 랭거 교수가 주장하는 거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논문도 돼야 된다. 그래서 논문 쓰는 거, 이론적인 논문이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타픽서부터 그렇게 잡고 그 타픽이 잡히면은 논문을 일단 1, 2년 쓴다. 1, 2년 쓴 다음에 그 기간 중에 특허를 내고 그걸 기반으로 창업을 해라. 특허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받지 말아라. 특허가 나오고 좋은 논문이 나와야 투자도 제대로 받는다. 이게 이제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론에서 시작해서 최고의 이론을 가지고 그 직접 그 창업 기술까지 가는, 첨단 기술까지 가는 그 패스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남명 사상의 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환 원장님에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철주 회장님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유니스트는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맨날 이제 자랑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가 그 네이처 사이언스나 뭐 이런 쪽에 논문을 꽤 냅니다. 꽤 내는데 그거 내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그거 내시는 분들이 지금 창업한 기업이 상장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 더욱더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연구 중심 대학은 확실한 실력을 가지고 해야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용준 대표님은 또 어떻게 실천의 길을 한번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어차피 투자 시장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잠깐 조금 절박한 얘기를 제가 생각해서 절박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면 아까 경제 패권 전쟁 지금 전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이제 뭐 반도체든 바이오든 뭐 다 마찬가지고 아까 자동차 얘기한 김에 전기차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한 7%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과 중국은 한 10% 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30% 이상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뒤에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10%는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런데 10% 넘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변화는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야? 내가 망했다. 빨리 바꿔야지. 10% 15% 되는 순간 세상은 급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임진왜란 우리 의병을 일으킨 그런 경의사상 우리가 이 미래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이 기술 패권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몇 년 안 남은 준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정부도 과감하게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학연이 잘 모여서 잘 이렇게 벤처 육성하고 또 이렇게 잘 되고 좀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표준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자리 문제 또 후손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준비되는 또 지금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동복 대표님은 좀 어떻게 기업가 정신 실천의 길 남명 사상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제가 의병장이 된 느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남명 선생님의 그 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거 다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고용 창출 더 하고 더 직원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해야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한 일이구나. 그리고 좀 국가를 위한 일인데 나는 핀테크 분야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했거든요. 핀테크는 워낙 이게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 글로벌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명사상에 대한 제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남명 사상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내가 실천할 거냐,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지금 뜨겁게 남명 사상으로 본 기업가 정신 실천의 길, 지금 토론 들으셨지 않습니까? 토론 든 분들이 많던데, 저기 젊은 학생부터 들을까요? 그러니까 경상국립대 아까 저 선비문화연구원에서 저하고도 얘기도 했는데 항공우주공학과 4학년 여학생이네요. 지금 예비 창업자랍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남명 사상을 통해서 내가 학생인데 미래를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머리에 박힌 말은 이제 너는 뭘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비 창업자로서 이제 남명의 제자들만, 즉 선비들만 깊은 뜻을 이룰 수 있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앞으로는 지금 시대에 와서는 남명 조식 선생의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대한민국 전국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뜻을 펼칠 수 있는 뭐 창업을 하든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든. 지금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지금 남명 사상을 나는 이렇게 실천을 하겠다, 한번 좀 창업에 도전해보겠다, 이 말씀인데 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죠? 아까 저한테는 이 UAM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맞아요? 그 UAM은 저희 학과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제가 하려는 창업 부분은 지식을 전달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되기 바래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자, 우리 저기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선비 정신에 아까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선비 정신에 대해서 조금 확실한 디파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비 정신이라고 해서 다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남명 정신하고는 연결이 되지만은 선비 정신이다 다 연결시키기 힘들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줄 아는데 안 나오는데, 우리가 기업가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을 일으키는, 창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 실천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의병운동이, 저는 그 당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보거든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지하고 연결시키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꼈었을 건데, 아직까지 기업가 정신하고 남명 정신하고 이런 것들이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 학문적으로 조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총장님이 한번 여기서 뒷파이는 한번 해주시죠. 제 또 지금 부족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경상국립대에서 뭐냐면 기업가 정신 연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학도 이사장님 바로 옆에서 마이크 한번 받으셔가지고 중소벤처진흥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선비문화연구원 큰 행사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중진공과 서울경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이제 남명 선생님의 그 사상과 또 거기서 실천하고 몸소 이행하고 실용적이고 이런 부분과 현실적인 기업가 정신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 꼭 창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업을 하시는 분들,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 또 기존에 여러 다양한, 꼭 기업을 하시지 않아도 다양한 분들이 좀 가져야만 되는 정신을 좀 폭넓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바로 그러한 남명 선생님의 정신, 그것이 창업의 정신만이 아니고 또 기업을 하고 국민들을 널리 이해시키고, 또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그러한 실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정신을 본받는 그러한 노력들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 퍼펙트 스톰 상황에서 우리 전부 조직 선생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다 같이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IMF 때는 전 국민이 군모기 운동 해냈잖아요. 다시 이번에도 경제 위기를 좀 이 기회로 이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토픽입니다.
자,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의 길,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 정말로 포연이 자욱한 현장에서 매일매일 죽느냐 사느냐 뛰고 계신 황철주 회장님께서 한번 포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IMF 때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와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본다 그러면 그때는 위기는 있었지만 기회가 더 많았다. 숨어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기는 닥쳐오는데 헤쳐나갈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경쟁자만 더 많아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그 극복을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찰력이고 용기고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고 그 혁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시장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만이 살 길이다 말씀 주셨는데 추가로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글로벌 이 밸류체인 공급망 이게 사실 무너졌잖아요. 생생한 얘기를 좀만 전달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는 잘하는 경쟁이 아니고 이기는 경쟁이다. 모방의 99%의 국산화는 의미가 없다. 1%의 세계화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메모리는 1등이지만 현재는 1등입니다. 마켓시어 측면으로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의 한 20%를 좌우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 크죠. 근데 이 20%가 무너지면은 다른 산업과 경쟁력으로 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메꿔줄 수 있는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대한민국 전체 산업 규모의 20%가 무너지면 또 다른 20%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만들질 못했고 그 20%는 무너져 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20%의 경쟁력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바탕 위에 있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됐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단 하나라도 세계 1등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으면 99%하고 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도 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반도체 쪽에서는 못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위기고 99%의 국산화보다 1%의 그 세계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정말 이런 반도체 같은 지렛대 기술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예. 근데 사실 지금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쪽은 조금 선도 기술 축에 속하지만 그 외에는 경쟁 형형이 있거나 추격형이란 말이에요.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항공, 양자 기술, 등등등 하면 우리가 갈 길이 되게 멀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총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좀 1등만이 살아나는 이런 기술 패권 시대. 제2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의 길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이 제목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독일이 생각이 납니다. 독일이 1802년도에 나폴레옹한테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독일이 그때 프로이센이었는데 프로이센이 그 프랑스의 식민지화가 되고 한 60년 동안 식민지가 되는데 그 식민지화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그 교육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독일의 훔볼트입니다. 훔볼트가 연구 중심 대학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그 베를린 대학을 만들면서 베를린 대학은 강의만 하는 대학이 아니다. 연구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세미나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연구하는 걸 교수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19세기에 연구 중심 대학이 시작됐고 그 연구 중심 대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도 독일의 유학생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훔볼트가 시작한 연구중심 대학의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연구중심 대학을 시작한 지 60년 만에 보불 전쟁을 통해서 독일이 이겼습니다. 그 60년 동안 와싱 상담하면서 한 일이 연구중심 대학을 키우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통해서 그 세계적인 기술을 만든 겁니다. 제가 이 역사를 보면서 요새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연구중심 대학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도 그렇습니다. 조금 등록금을 받는데 그런 거 다 동결을 시켰습니다. 모두 재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14년째 동결돼 있죠. 14년대 동결돼 있는 너무너무 재정이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비는 교수님들한테 연구원들한테 많이 갑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비가 가는데 학교한테는 별로 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한테 자꾸 요구하는 거는 매칭 펀드를 내라. 센터를 유치하려면 매칭 펀드 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학교가 돈이 없는데 되고 자꾸 매칭 펀드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이 죽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교수들도 같이 죽는다. 미래지향적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도 사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계를 앞서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을 얘기합니다. 기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우주기술, 양자기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미 기술이 나오는 순간 그 기술은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술을 얘기하면 벌써 패스트 팔로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스 무버가 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데 전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우리도 폴스 무버의 대열에 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연구 중심 대학을 키운다는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대학이나 중국 대학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정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기술을 선도하고 거기에서 같이 기업들 같이 산학 협력을 하고 또 벤처 스타트업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고 있고요. 예. 저기 독일의 대학 교육을 생각하면 보통 다 그렇습니다. 아, 대학이 다 평준화돼 있고 모든 대학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20년 전서부터 그 엘리트 대학 프로그램이라는 연구 중심 대학 육성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해서 독일의 대학 중에서 10개 정도를 뽑아서 7년씩 특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연구 중심 대학을 다시 키워야겠다. 그래서 기존의 평준화 정책에서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옛날 것만 보면서 그 수월성을 지금 대학의 수월성을 지원을 안 하고 자꾸 평등성, 보편성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인구 급감에 따라서 20년 뒤면은 절반으로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구조 조정기에 정말로 그 혁신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만들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체제가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독일은 그런 그 프라운호퍼가 됐든 뭐 이런 출연연 연구에 얘가 임팩트 있는 기술을 선도를 하면서 또 지역 혁신 완전히 그 산학년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환 원장님, 우리 어떻게 좀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독일의 프라운호퍼가 지역별로 7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업과 이 협력을 잘해요. 특히 또 그런 프라운호퍼가 국제공동연구도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을 꼭 내세웁니다. 첫 번째, 자기가 배울 게 있어야 될 것. 두 번째, 꼭 실용화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 그러니까 프로포절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혁신 성장 동력이 되고 기업과의 협력을 잘하고 또 국제 공동 연구가 되더라고요. 프라운호퍼 같은 데는 대학과 정말 긴밀합니다. 대학의 교수님이 출연연이나 국가연구기관의 센터장으로 오고 우리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학의 교수로 가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 벽이에요. 넘어갈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이 보수 조건이라든지 근무 조건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깨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신성경 동력을 만들어가고 정말 제대로 되려면 그 답을 알면 이제는 이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은 말이죠, 싸다고 뭘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주 부품들 싸다고 씁니까? 항공 부품 싸다고 써요? 방위산업 그런 것들 싸다고 씁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격이 싸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극한의 성능을 이렇게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런 것들이 급소 기술입니다. 전략 기술이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국산 기술의 내재화하고 시계 봤습니다. 정말 선도 기술, 그리고 이제는 기술 주권 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 항공, 우주, 뭐 방산, 수소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차세대 원전, 기타 등등 이러한 전략 기술들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해야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예. 30조 정부 R&D 중에서 출연연이 40%를 쓰잖아요. 12조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료연구를 비롯해서 NST, 산하 25개 출연연이 한 절반 쓰고, 그 다음에 각 정부 부처 직할 출연연이 한 절반 쓴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얼마나 사실 국가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현재 기여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게 융합 연구를 해서, 요즘은 융합 연구가 대세인데, 그리고 융합 연구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해서 정부에서는 그런 융합 연구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 각 출연 연구기관들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연구 문화를 조성하도록 좀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내가 현장의 연구자로서 진짜 열정을 다해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좀 뭔가가 이런 환경이 좀 갖춰지면 더 좋겠다. 자, 그런 의견 한 번만 임팩트 있게 한번 누가 좀 내주시죠. 자, 아까 손 많이 드시던데, 예. 자,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근무했고요. 재료연구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는데, 이제 일반 직원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옮겨 다녔을 때 자기 자존감을 지키거나 그럴 보상을 못 받는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이제 10년차, 20년차 선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디 옮겼을 때 돌아갈 곳이 없다든지, 자기가 갖춰놓은 실험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갔다 오면 없어진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료제의 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도 좀 침체돼 있고 보신주의적이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느 작든 크든 조직의 지금 수장이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일종의 부린다, 이런 식인데, 사실은 제가 좀 일해보면서 사람이 바뀐 걸 느끼는 건 뭐냐면은, MZ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뭐냐면은 스톡 옵션도 싫대요. 그냥 정시 퇴근만 시켜주고 자기 업무 지시만 명확하게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 유튜브 채널 관리하고 놀 때 보면 진짜 재밌게 잘 놀아요. 이런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사실은 저는 큰 벽으로 느낍니다. 일을 시키고 같이 소통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가 정신에 상충되는 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문제라서. 예, 감사합니다. 정말, 선배 연구자로서 이런 정말 또 현실적인 예로 또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기업가 정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디냐?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삼선이 되면은 산자위 혹은 과방위를 가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는데 삼선이 안 되더라고요. 되실 것 같습니다. 전 국가의 흥망성쇠나 전쟁의 승패는 결국은 과학기술이 갈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과학기술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입니다. 근데 그거는 용감한 장군이 아니셨어요. 제가 봐서는
과학기술의 대가, 장군 중에서는 아마 과학기술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투과학자, 무기기술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23승을 한 거는 이길 때만 전투를 한 겁니다. 이길 자신이 없는 전투를 하라 그럴 때는 임금이 시켜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그리 되려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그런 말하자면 그 방향을 전환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나라의 중심으로 가는 게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했죠. 어제 부회장께서도 스페인 무적 함대가 왜 영국에 패했냐, 왜 청나라가 일본에 패했냐 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이 정치적 이 포용성, 또 사회적 어떤 이 다양성, 또 어떤 건강한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과 정부 혹시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자가 나라 중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그분들이 환골탈태하여 정신을 차리고 할 거라는 건 뭐 기대하기 힘들다는 걸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연목 구호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 계속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자, 이제 학계와 또 투자업계, 또 벤처업계, 그래서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의 길. 지금 국가 뭐 위기라든지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산업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통으로 얘기하면 지금 아까 MZ세대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 이 스마트폰으로 쿠팡하고 또 뭐 요기요하고 다 이렇게 하지 마트 가는 친구 없거든요. 재래시장은 더 안 가고, 이 대부분의 유통업 종사자는 거기에 있거든요. 다시 또 다른 산업 얘기해보면, 자동차 산업 얘기해보면, 아까 전기차, 자율주행차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업체는 가솔린 엔진 관련 부품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이 5년, 10년 안에 다 바뀐다고 하면 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 글로벌 경제가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건 일시적인 얘기고 글로벌하게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은 어떻게 이것을 먼저 혁신하고 상생을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문제라고 사실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대표님이 그 전에 명 리서치 센터장으로 이름을 날리셨으니까 지금 이 뭐 글로벌 경제 위기 좀 어떤 전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한번 우리가 그래야 또 대책을 논할 수 있으니까요. 예. 갑자기 이런 어려운 주제를 말씀하시고 외람된데요. 하여튼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는 경제는 지금 70% 정도, 80% 정도 되는 올드 이코노미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10% 남짓 되는 혁신 경제가 20%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가 아니고 한 30% 되는 글로벌 경제에서 한 30% 될 때까지는 경제 위기는 어느 정도의 문제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글로벌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는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은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그건 너무 좀 매크로한 좀 긴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아까 글로벌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고 뭐 어차피 나라도 작고 뭐 이런 나라가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외람되지만 저희들은 이제 과거 아까 우리 남명 선생님 사상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혁신적인,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까 우리 그 삼성, LG 얘기했지만 먼저 가서 기다리고 버티는 거거든요. 변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산학연이 먼저 가서 버텨야 되고, 못 따라오는 우리 중소기업
기존 산업에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동복 대표님이 바통 좀 이어받아 주시죠. 주제가 국가의 생존, 미래 성장 동력인데 사실 여기는 답은 이미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가 생존을 하려면 결국 이제 과학 기술이고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은 기업가 정신인데 결국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혁신 기술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결국은 벤처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존 기업이 혁신하기는 참 쉽지 않은 도전이고 그래서 이 벤처를 어떻게든 이제 육성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국가의 어떤 정책이고 그 지금까지도 현재도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막상 벤처를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또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두 가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약간 시간이 남아서 여담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주 같은 덕유산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면서 금강의 발원지가 거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 꼭대기에 등벙 하나에서부터 금강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산 꼭대기에 있는 샘 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강이 되고 결국은 바다로 커져서 세계화가 된다라고 보고 이 벤처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지금 중진공도 그 자회사가 한국벤처투자가 있잖아요. 한 7, 8조 정도 운영을 하죠.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내년 예산안도 거의 뭐 늘어난 게 없고 사실 기술 예산도 거의 다 내년에 정체돼 있거든요.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었거든요. 어떤 애로가 있으세요? 지금 사실 뭐 경제 위기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부는 예산 제약 때문에 제한적인 예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그 정책에 팔로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럴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벤처가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벤처 중에서도 과대평가된 벤처보다는 핵심 기반 기술의 벤처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출연전의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서포터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이런 면에서는 출연연 예산도 지금 많이 정체가 돼 있잖아요, 내년에. 예, 어떤 애로를 갖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실은 공공기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차별화돼야 되는 조직이 연구 목적 기관이고 연구를 위한 기관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이라든지 또 관리 행정 측면에 똑같이 취급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실은 여기는 자율성이 굉장히 중시되고 정말 미래의 그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돋아 줘야지 좋은 결과를 내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 문제는 거의 그래도 이제 저희 출연연의 주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동결해서 조금 이렇게 상승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저희들 예산 담당자들은 선방했다고 표현하는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기술 개발이나 또 기업들의 생태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측면에서. 예.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학계에서 보실 때는 좀 어떤 해법을 한번 좀 모색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좀 근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뭐 하더라도 그것이 뭐 물론 마중물 역할도 하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의 변화 또 그리고 뭔가 원류에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발언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또 실제로 우리가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경영학에서 기업의 본질이라는 것은 고잉 컨선이거든요. 계속 그 생존하고 성장하는 게 목적이고 그것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은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 국가도 그렇고 do things right 그냥 국가가 정한 그 조직이 정한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옳게 일을 하라. 그냥 규정대로 하라. 이런 게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do right things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명 선생의 의라는 것 자체는
옳은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럼 가장 근본으로 가서 옳은 일이 무엇인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옳은 일을 하도록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보다 더 자율성 가지고 일을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 보니까 아까 선비문화연구원에서 아까 인사 나눴는데 동명식품 박철진 대표님 여기 진주의 2세 기업인으로 들었어요. 혹시 정부나 우리 중진공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명 조익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의병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총성 없는 전쟁을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들이. 그래서 저부터도 이제 의병장이 돼야 되겠다. 아까 기업하시는 분이 의병장 얘기도 하셨고, 대기업이 메모리 반도체가 20%를 차지한다고 하시는데 중소기업이 거의 90%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의병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정부나 공공기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만 해주시죠. 네. 사실 저도 2세 기업인데요. 사실 뭐 저희 아들이 지금 24살인데 아까 MZ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제가 하는 기업을 계속 영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가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2세, 3세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사실 야사랑년의 유기적 협력 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총장님. 지역에서는 저희는 이제 지역 산업에 그 주로 저희 울산 쪽에 기계 쪽도 있습니다만 이제 정유 산업, 뭐 화공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그쪽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는 그 산업 범위를 조금씩 넓히면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쪽도 지금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 의료 쪽도 의과학대학원 만들면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들을 좀 더 그 유니스트로 유치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과학기술계로 더 크게 봐서 좋은 학생들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게 항상 고민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일반고 출신을 유니스트에서 뽑으면은 그 첫 학기 때 거의 뭐 등록만 해놓고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 학기도 보니까 일반고 출신으로 이렇게 수시로 뽑았더니 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서 자동 퇴학된 학생이 36명 있었는데 그중에 34명이 일반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왔다 그냥 가는구나. 이게 왜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 적응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의대 가려고 의대 약대 가려고 그냥 적만 걸어놓고서 이렇게 재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한 8,000명 정도가 의대, 약대, 치대, 뭐 수의대까지 빠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학생들, 그 아래 학생들을 이제 공대로 뭐 이렇게 자연계로 유입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으니까 우리의 풀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어떻게 하면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과학기술계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선배들이 롤 모델을 좀 잘 보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꿈인데 그게 지금 이번에 최근에 워싱턴 DC 한미과학기술 대회 가보니까 우리 유학생들도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게 지금 국내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생들 이게 지금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런 인재 이런 밸류체인을 어떻게 선순환시켜야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병역 특례 가지고 우리가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병역 근무 기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년도 안 되는 기간이라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대학 다니는 중에 군대를 갔다 오는 그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연구계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요즘 카이스트라든지 우리 학부장들이 군대를 갔다 오더라고요. 그냥. 예, 그리고 더 우리는 거기에 역행하는 제도를 또 만들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내년서부터는 병역 특례 받은 학생들이 공부 끝내고서 1년 동안 중소기업에 가서 근무하라 하는 게 이제 규정이 생긴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박사로 안 들어오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세울 때 좀 길게 보면서 크게 보면서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정책은 좀 정부에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또 인재 관리, 인재 육성, 또 거기 어떤 그런 생태계 이런 측면에서 혹시 뭐 좀 현실적인 어떤 뭐 애로라든지 또 대안이라든지 이거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황 회장님? 예, 그 인재를 좀 말씀하시고 지금 국가적으로 반도체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많이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인재 육성은 10년 후에 우리의 경쟁력을 위한 육성이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 산업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4년, 석사 2년, 박사 5년, 그러면 10년 후가 돼요. 그 사람들의 진짜 경쟁력 10년 후다. 인재 육성은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지금 반도체만 보더라도 현재의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전혀 나쁘진 않지만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재 육성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현택환 교수님을 만났더니 각 학교마다 반도체 계약학과 만드는 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거의 미친 짓이라고. 아니 대학원생들을 육성을 해야지 바로 대학생들을 실무자를 키워서 바로 산업으로 빼면 어떡하냐고 이제 물론 기초과학자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회장님은 사실 회사에서 뭐 고졸 출신이 됐든 전문대 출신이 돼서 뽑아가지고 굉장히 여기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R&D 경쟁력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인재 육성 시스템도 갖고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모방 경제에서의 인재 육성과 인재 육성과 혁신 경제에서의 인재 육성은 틀리다라고 봐요.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필요합니다. 공대에 나오면 다 도움이 되죠. 쉽게 모방을 할 수 있으니까. 혁신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기초만 튼튼하고 열정과 결과 정신만 있으면은 경험이 없이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혁신 경제라고 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만 육성을 해야 되는. 대학에서는 지식인을 육성하는 거지 기술자는 육성하는 건 아니걸라요. 기술자는 기업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 근데 기업은 차별화에 역점을 둔다. 차별화를 위해서 기업은 목숨을 걸고 기술자를 육성했는데 다른 데 뺏긴다. 다른 국가로 이직한다. 이러면은 기업이 기술자를 육성하겠어요? 육성 안 하죠. 그럼 기업이 기술자를 육성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혁신 경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는 국가 핵심 기술자 등록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기업이 마음 놓고 육성을 하고 기술자들은 기술자와 기업이 협의해서 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국가가 동기부여도 주고 관리도 해주고 이런 이직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직의 자유도 있어야 되니까 기업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직을 허락을 해주고 아니면은 이직을 하지 않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국가 시스템이 필요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 벤처 업계에서 얘기해왔던 게 뭔가 한 3년 정도 사람을 키워놓으면 다 대기업에서 빼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벤처기업 연구원들을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할 때는 반드시 프로야구처럼 해당 벤처기업에게 이적료를 주어라. 제가 그런 칼럼도 쓴 적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래서 못한다. 공무원들은 또 그런 접근을 하더라고요. 혁신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재 얘기 나온 김에 현업에서 아까 좀 소프트웨어 인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동복 대표님. 지금 좀 어때요? 좀 게임 회사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네. 이런 데서 다 차지하고 우리 중소 벤처기업들한테는 인재가 사실 현실적으로 안 갔잖아요. 소프트웨어 인력이 과거에는 몇몇 IT 기업에서나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이제 뭐 제조업부터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양성은 되지만 결국은 뭐 저희가 겪고 있는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일이 많은데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양성을 해도 인재 육성을 해도 사실 이제 보통은 요즘은 근속이 3년, 2년에서 3년 사이에 벌써 1차 한번 이직을 하고 보통 5년 내에는 거의 대부분 한 번씩 이렇게 점프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대기업이 백한다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예 입사할 때부터 나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로드맵을 잡고 들어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거는 이제 저희 스스로가 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재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업무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저희도 체계를 갖추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력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수 인재는 의대로 먼저 빠지고 뭐 이공계는 그 다음 순서고 그 이공계에서도 또 배출된 인력이 또 대기업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쫙 이제 물흐르듯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이제 저희의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제 이익률이 가장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복지, 급여 인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저런 현장의 목소리에 좀 정부가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정보 시스템을 전공했고 제가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걸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럼 대학에서 배워서 그 전공을 가려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IT 관련된 학생들이 IT 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은 한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현장하고 대학하고 실제로 현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같이 이제 핵심적인 인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는 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는 오랫동안 그 종신고용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이직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해서 융합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서로 그 기업 간의 인재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황 회장님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조금 반대일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구축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황 회장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에 있는 인재들을 이직하지 못하 종신 고용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육성한 인력을 기업이 가장 필요할 시점에 다른도로 뺏기는 거는 위험하다. 요 기간은 1, 2년 후에 이직해라.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이 인력을 육성을 해서 한 10년을 육성해야지 R&D를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은 투자를 해서 이제 R&D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직을 한다. 그럼 이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끝난 2년이나 3년 후에 이직해라.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감 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좀 서서히 정리 모드로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이제 먹거리 산업을 뭘 만들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고민하고 있고 10년, 20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게 오늘의 이제 하던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플랫폼 기업,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플랫폼 기업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플랫폼 베이스의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광은 하지만은 실제로 플랫폼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좀 더 알고 많은 좀 젊은 사람들이 플랫폼 기업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게 좀 대단히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원 원장님. 네. 정부에서는 이제 그 10대 전략 기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신뢰성 있게 했고, 그래서 그러한 쪽에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좋은 결과를 내서 신선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아까 인재에 대한 얘기도, 인재 그 양성에 대한 얘기도 어떻게 보면 더 고민스러운 곳이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런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이라고 생각해요. 기업들. 그래서 정말 힘들거든요.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떤 것까지 했냐면, 창원 지역은 창원의 중소기업을 창원의 대기업에서 뽑지 말아달라라고 청원이 들어갔어요.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 정도로 이 인재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인재를 잘 육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 대학에서도 잘하고 또 우리 이스트 대학에서 잘해주고 우리 출연기관에서도 일부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황 회장님은 정말 과학기술 중심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 버스트 무버가 되려면 맨 쫓아가는 식이 아니라 뭔가 어느 정도 흐름을 예측을 하면서 우리 또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진짜 큰 위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만이 성장 동력일 수밖에 없는 나라다. 세계 면적의 0.07%밖에 안 되고, 그 천연지어자원은 거의 없다. 관광 인프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업 경제가 무너지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과학기술 하려면 돈 들어요. 그 돈 어디서 조달해요? 우리나라 산업 경제가 경쟁력이 수출이 많이 하고 수입보다 수출이 많고, 그 돈의 차이를 갖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그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10년 걸려요. 5년에서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무너지는 거는 1, 2년 만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반도체 3년 가기 쉽지 않다라고 봐요. 무너졌어요. 과학기술계 연구할 수 있는 자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지금 과학기술계, 과학계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취미 활동에 연구 과학기술 하면 안 되걸라요. 다른 나라가 하는 과학기술 지금 연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냥 취미 활동으로 다른 나라가 하니까, 다른 연구소가 하니까 나도 과학 연구한다. 이거는요 낭비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우리나라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에 올빵을 할 때 5년 후에 새로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떤 과학기술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성공하는 기업의 전략입니다. 그거는 각 기업이, 그래서 스타트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 경제에서는 국가의 기획 경제가 필요하고 그 과학 기술이 필요하지만 혁신 경제에서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아까 반도체가 3년 내에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죠?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3년도 못 갈 수도 몰라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기술은 1등을 하지만 기술이 1등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느냐 아니에요. 시장이 붕괴되면 우리나라는 돈을 못 번다. 그럼 돈을 못 버는데 연구 지원할 수 있어요? 인력 확보할 수 있으면, 인력 보호할 수 있어요? 그 인력들이 다 경쟁 국가로 다 갈 거예요. 시장은 안 늘어나. 기술력이 있으면 돈을 못 버는데. 그러니까 3년 내에 무너진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지금 메모리 강국이잖아요. 강국이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비메모리 쪽을 좀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소부장 쪽은 굉장히 약해서 그것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3년 내에 무너진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시장,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가 우리나라만큼 좋은 제품의 반도체는 못 나오겠지만 그 로엔드 쪽의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럼 그게 전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한 20-30%는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로엔드 쪽에서 위험하다, 그 말씀인 거죠? 지금의 반도체 가격은요, 네. 로엔드, 하이엔드 관계없이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데, 로엔드가 30% 빠지면은 70% 갖고 가격이 결정되면 되니까 가격이 폭락하게 될 거예요. 순망치한. 네, 가격이 폭락하게 되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적자가 되고, 적자가 되면 투자를 못 하고 인력 감축해야 되고,
이게 역순환이 계속 일어날 네. 거다라고 뭐 생각합니다. 이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우리 대통령실과 좀 정부, 특히 정치권에서 좀 귀담아 드려야 될 텐데. 자, 우리 최구식 원장님, 아까 우리 출연년 20년 되신 연구자분 MZ 세대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남명 사상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다. 남명 같으면은 MZ 세대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컨셉에 집중하라. 남명의 말씀을 난 책을 늘 읽으니까 참으로 컨셉에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한 그 글들을 참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컨셉 관련해서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컨셉이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만드는 고위직에 있던 제 친구 얘기가 반도체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컨셉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건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집중해야 그게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사는 한 컨셉의 중요성은 영원히 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MZ 세대는 새로운 시각으로 컨셉을 또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오늘 남명 사상을 현대적으로 다각적으로 좀 해석이 들어가네요.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자, 우리 조용준 대표님. 지금은 혁신 경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저는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혁신 경제를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 분들, 또 벤처 기업인 분들, 또 중소기업인들 모든 분들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혁신 경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미래 성장적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지금 기존의 중견 기업들이요, 기존의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아까 유통업, 마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휘발유 업체, 또 주유소 뭐 이런, 그러니까 기존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죠.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냥 세상이 바뀌면 그냥 죽을 거냐? 그럼 큰일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벤처 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해야 됩니다. 투자도 해줘야 되고 영업도 같이 해줘야 되고 같이 해나가는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벤처 투자하는 자금을 줄인다 아니면 뭐 동결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 경제 생태계에 있는 분들이 이쪽을 육성해 나가면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요? 우리 제조업들 또 유통 서비스업들 거기서 혁신 DNA를 씹어가지고 같이 활력 있게 경제를, 그런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동국 대표님. 국가 성장 동력은 결국은 혁신에서 과학기술의 혁신, 또 기업가 정신, 뭐 벤처, 뭐 이미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은 이렇게 막 딱 서로 이게 경계선에서 좀 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과 경영하는 분, 벤처 이런 부분들이 좀 어제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브릿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방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뭐 선배 기업으로서 일단 지금은 뭐 회사가 좀 안정됐다고 보면 안정된 부분인데, 일단 다시 벤처라고 하는 마인드로 저희가 한번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벤처는 오늘 출연연에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얻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힌트일 수도 있는데, 이 혁신의 시작을 제가 출연연하고 한번 뭔가 같이 연결해서 해보면 제가 그간 10여 년 동안 고생했던 부분을 더 나은 마중물로 만들어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선배 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좀 같이 동참을 시키면 과감하게 좋을 것 저렇게 같습니다. 좀 이렇게 출연연의 고급 기술을 원하는 기업들, 좀 수요자를 좀 많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또 이제 우리 산학년에도 벽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정부 부처 간에도 굉장히 엄청난 벽이 있고, 또 공공기관끼리도 벽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융합시대니까 정말 그런 사일로 현상 정말 극복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남명사상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남명사상으로 본 기업가 정신 실천의 길, 두 번째로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의 길, 정말로 집단지성을 한번 발휘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이종환 서울경제 대표이사 부회장님께서 한번 종합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려운 숙제를 드립니다. 네. 그 1부 주제와 2부 주제를 그냥 아울러서 네, 좋습니다. 짧게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느낀 거는 남명 선생이 돌아가신 게 1572년이에요. 그리고 정조 대왕이 돌아가시는 성화하는 게 1800년입니다. 그러니까 228년의 차이가 있네요. 그 228년 아까 이제 다산 선생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그때 이제 홍대용이나 이런 그 서울 출신들도 이제 기용하고 하는 실사 구시 실학이 근데 결국은 꽃을 피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1800년 이후 100년 동안은 그냥 망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이 계셨을 때 남명 선생의 사상이 지행합의의 실사구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학의 본류가 됐더라면 우리 조선 중기 이후 유학의 본류가 됐더라면 우리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건 항상 실패한 것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어제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서울경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과학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야지 아까도 오늘 우리 말씀하셨지만 국제 그 사회에서 우리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동부아시아에서도 그렇고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필요 조건에 불과한 거고 아까 우리 사회자도 그러고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결국은 큰 틀 고용 정책이라든가 고용의 어떤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공공 어떤 부문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어제도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어떤 큰 틀의 변화가 선행 내지는 동행되지 않으면은 우리 주제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근데 그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팽배하게 정말 활기차게 뿜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강론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줄 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역사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많이 삼아야 되잖아요. 타산지소 삼아야 되는데 아까 1800년 된 세도 정치해서 이제 조선이 망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어마어마한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세대가. 그러다가 그걸로 인해서 한국전쟁이 났잖아요. 일제강점기의 폐해로 인해서. 근데 일본놈들은 이렇게 수탈해놓고 다시 한국전쟁이 나니까 다 죽었던 경기가 발딱 일어서가지고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65년에 우리한테 몇 푼 주고 또 무슨 자기들이 근대화를 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우기고 그런 정말 슬픈 역사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교훈을 삼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로 부국강병한 나라를 물려줬으면 좋겠다. 남명 사상을 통해서 정말로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들어서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 거냐. 자, 이렇게 정말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머리 숙여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